자, 이제 고려의 건국으로 넘어갑시다. 219. 자, 왕건의 등장 나와 있죠. 왕건은 원래 송악 출신이죠. 그래서 송악의 근거지를 가지고 있었고, 이 왕건이 원래는 궁예의 신하였죠, 처음에는. 그래서 궁예가 왕건을 신하로 데리고 있으면서 송악의 도읍을 정할 수가 있었던 거죠. 왕건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그 송악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왕건이 신하가 되면서, 자, 거기 보시면 왕건의 활동 나와 있고요. 왕건은 이제 서서히 세력을 형성하여, 말하자면 이제 키워서 성장하여 궁예의 눈에 들죠, 말하자면. 그래서 높은 벼슬에까지, 광평성 시중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데, 이 왕건이 그렇게 이제 높은 벼슬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나주점령이에요. 자, 220페이지 보시면 왕건의 활동에서 나주점령 나와 있죠. 자, 왼쪽 지도에 보시면은 나주라고 해서 저기 전라남도 나주를 말하는 거예요. 전라도 나주. 그래서 이 나주를 점령을 했다. 말하자면 후백제의 후방을 견제하게 된 거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공을 세운 거고, 이거를 계기로 해서 더욱더 성장을 해서 이제 왕건의 아주 믿음직한 신하가 됐는데, 결국에는 궁예가 그러니까 궁예의 신하가 됐는데, 결국에는 궁예가 미륵신앙에 너무 빠져 있었죠. 그랬기 때문에 쫓겨나고 왕건이 신하들에게 추대가 돼요. 그러면서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게 되죠. 자, 이제 우리는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주요 전투들. 후삼국의 통일 과정을 한번 살펴볼 건데, 제일 먼저 왕건의 나주점령부터 한번 써볼까요? 자, 왕건의 나주점령. 정확한 연도는 모르지만 왕건의 나주점령이 여기서부터 씁시다. 이왕 쓰는 거. 자, 후백제 건국부터 씁시다. 후백제가 건국되죠. 견훤에 의해서. 그 다음에 후고구려 건국 궁예. 자, 그리고 이 910년이라고 지금 제가 썼지만 910년인지 14년인지 잘 몰라요. 애매해요.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자, 왕건의 나주점령. 왕건이 나주를 점령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세력을 키우고, 자, 그러다가 결국에는 918년 고려 건국이죠. 자, 왕건이 추대가 되면서 고려가 건국되고 궁예는 당연히 쫓겨나죠. 그래서 왕건. 그리고 중간에 도읍을 아까 어디로 옮겼었죠? 철원으로 옮겼다가 다시 돌아오죠. 나라가 세워지면서 다시 송악으로 돌아와서 고려를 건국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후삼국의 통일 과정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중간에 926년에 발해가 멸망을 하게 돼요. 자, 발해는 누구에게 멸망당하나요? 거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야유라보기가 세운 거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발해의 유민이 고려로 대거 넘어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 전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220페이지에 보시면은, 자, 왕건의 국내외 정책이 나와 있어요. 이거 먼저 보고 넘어갑시다. 220페이지에 왕건의 고려 건국 나와 있죠. 자, 고구려 계승을 내세워서 고려라고 국호를 정하고, 연호를 천수라고 한다. 연호를 천수라고 하고, 자, 그리고 수도가 원래 철원으로 지금 옮겨진 상태잖아요. 후고구려니까 다시 돌아와 송악으로. 그래서 송악의 도읍을 정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지방 세력을 흡수한다. 말하자면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호족 통합에 그래도 어느 정도는 성공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방 세력을 흡수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신라의 우호적인 정책이에요. 아까 후백제는 신라의 적대적, 그 다음에 궁예가 세운 후고구려도 신라의 적대적, 그런데 고려는 신라의 우호적이었어요. 그래서 신라의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라 세력이 이쪽으로 넘어오게 된 거죠, 고려에게. 그래서 후삼국을 통일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신라의 우호적이었다는 거, 그런 것도 원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자, 그리고 후삼국의 통일에서 발해 멸망. 자, 발해 멸망 한번 볼게요. 중국의 5대 19개 여러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었고, 중국은
거란에게 멸망을 당하게 되죠. 자, 그래서 고려, 그 다음에 발해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221페이지에 자, 고려와 후백제의 대립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이 시작되고요. 여러분은 밑에 거기 전투들 나와 있죠. 요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맨 처음에 공산 전투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 공산 전투 연도가 927년이에요. 거기 가로 안에 연도가 잘못되어 있네요. 자, 927년 봅시다. 먼저 이 공산 전투를 하게 된 배경부터 설명을 할게요. 후백제가 견훤이죠, 견훤. 견훤이 신라를 쳐들어갔어요. 신라를 공격을 하게 돼요. 자, 후백제가 신라를 공격하게 되는데 이때 신라가 경혜왕이었어요. 그래서 경혜왕을 살해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경순왕이에요. 경순왕을 추대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자, 후백제의 견훤이 신라를 쳐들어가서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을 안 치고 왔다 이 말이에요. 허수아비 왕처럼 하나를 안 치고 온 거예요. 아직 멸망시킨 건 아니고. 자, 그래서 경혜왕을 살해하고 경순왕을 추대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신라가 지금 코너에 몰린 거잖아요. 그 신라를 도와주러 누가 간 거냐면 왕건이 출동을 한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고려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되자 고려가 출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누구랑 싸우게 된 거예요? 후백제랑 고려랑 싸우게 된 거죠. 요 전투가 공산 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후백제랑 그러면 누구랑 싸웠어? 고려랑 싸우게 된 거죠. 요 전투가 공산 전투인 거죠. 자, 공산 전투는 어디서 벌어졌냐면 대구 팔공산에서 공산 전투. 자, 그럼 여기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 자, 여기에서는 후백제가 승리를 하게 돼요. 이 승리가 그냥 승리가 아니고요. 완전 승리. 그래서 고려 같은 경우는 왕건은 목숨만 겨우 건지게 돼요. 그리고 이 목숨을 건지게 된 것도 자기 밑에 있던 훌륭한 장군들이 희생을 해서, 그러니까 왕건은 그때 병사하고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사람하고 옷을 바꿔 입고 다른 이제 병사인 것처럼 위장을 해서 목숨만 건지고, 나머지 장군들, 이 왕건이 굉장히 이제 믿었던, 굉장히 절친했던 장군들이 있었어요. 신순겸을 비롯한 그 장군들이 거기에서 8명이 있었는데 그 8명이 거기서 다 전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려는 거의 왕건만 살아남은 거예요. 아주 조금만. 그래서 이 전투가 거의 이제 후백제가 완승을 거둔 그런 전투가 바로 공산 전투. 그래서 그 8명의 장군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왕건이 예뻐했던. 그래서 이 산을 팔공산이라고 불러요. 대구 팔공산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어쨌든 여기서 이제 후백제가 승리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뒤로는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 복수 한 판 해줘야 되겠죠. 그게 그 밑에 나오는 고창전투 또는 병산전투라고 그래요. 고창전투 또는 뭐 병산전투. 여기는 어디냐면 아까 여기는 대구였잖아요. 공사는 여기는 안동. 그래서 안동 지역에서 전투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요 전투가 930년에 봅시다. 거꾸로 썼네. 이렇게 쓸까요, 그냥? 공산 전투. 자, 그럼 역시 여기는 누구랑 자, 누구랑 싸운 거냐면 후백제랑 그 다음에 고려랑 싸웠죠. 자, 요 전투에서는 그러면 누가 승리를 했냐? 왕건이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복수 한 판 제대로. 그리고 보통 이런 거를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 이런 표현을 하죠. 이제 전세가 말하자면 전쟁의 어떤 기운이 어디로 넘어왔냐? 이겨가는 게 이제 고려로 넘어왔다는 뜻이에요. 아, 이제 고려가 좀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했구나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승기를 잡은 게 바로 이 고창전투, 병산전투라고 하는 이 전투에서 이제 고려는 거기 나오죠. 통일의 주도권을 잡기 시작했다. 요게 이제 승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는 과정에서 중간에 935년에 신라의 고려 복속이 있었어요. 제가 복속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항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신라가 고려에 그대로 나라를 가져다가 바치게 돼요. 아까 신라 마지막 왕이 누구였냐면 경순왕이죠. 자, 지금 나라가 신라 있고 고려 있고 후백제가 있어요. 그런데 후백제의 견훤은 아까 성향이 어떻다고 했죠? 신라의 적대죠. 그런데 고려는 신라의
우호죠. 근데 경주라고 하는 요 신라는 사실 경주 지역의 땅만 겨우 가지고 있었거든요. 신라 망해가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 신라의 경순왕이 자, 누구한테 가면 내가 목숨을 건질 수 있지? 당연히 누구한테 가면 목숨을 건질 수 있나요? 고려지, 고려. 왕건이지. 그러니까 왕건의 복속이 된 거예요. 말하자면 나라를 가져다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나라를 가져다가 그대로 왕건한테 바친 거예요. 그래서 신라 복속, 신라가 이제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신라라고 하는 나라 이제 사라진 거고 고려로 통합이 된 거예요. 그게 935년이고 그 다음에 936년에 이제 전투가 또 있었어요. 그게 1,2천 전투, 선산 1,2천 전투가 있었고, 자, 이 선산 1,2천 전투에서 결국에는 후백제가 멸망을 하면서 전쟁에 지면서 결국에는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여기는 또 누구랑 싸운 거냐? 당연히 후백제랑 고려랑 싸웠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후백제는 견훤이 아니고 신검이었어요. 신검. 그래서 여기는 견훤이 아니고 신검이다. 신검은 견훤의 첫째 아들이에요. 신검은 견훤의 첫째 아들이죠. 자, 그러니까 요 후백제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견훤한테는 아들이 여러 명 있었겠죠. 그 중에 큰 아들이 신검, 그 다음에 네 번째 아들이, 막내 아들이 금강이에요. 그래서 신검과 금강이 이렇게 있었는데, 물론 둘은 배다른 형제.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막장 드라마에서 우리가 늘 보는 그런 얘기들이에요. 누구를 더 예뻐했을까요? 금강. 두 번째 부인의 아들인 금강을 더 사랑하게 되고, 결국에는 견훤이 왕위를 누구한테 물려주려고? 금강한테 물려주려고. 자, 열받은 큰아들 신검,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다 죽이고, 동생 금강을 죽이고, 그 다음에 견훤을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린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금산사라고 하는 절이 전주에서 가깝거든요. 금산사라고 하는 절에 위패, 가둬놔버린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2대 왕이 된 거죠. 후백제의 2대 왕이 된 거죠. 자, 그래서 견훤이 금산사에 갇혀 있다가 탈출을 했네. 자, 탈출해서 누구한테 가면 돼요? 갈 데가 없잖아. 이제 누구한테밖에 갈 수가 없어요. 왕건한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왕건한테 귀부를 하게 돼요. 말하자면 왕건한테 가게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왕건의 군대와 그 다음에 신검의 군대가 싸웠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누가 승리를 하게 되냐? 고려가 승리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선산 1,2천 전투에서 고려가 승리를 하게 되고, 후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후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졌다. 자, 후삼국의 통일이 이루어진 게 그래서 936년 통일이 이루어지죠. 자, 그러면은 후고구려가 없어졌고, 그 다음에 신라는 복속을 했고, 그 다음에 후백제는 멸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이런 과정 플러스 거기에다가 발해요 유민까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요 두 번째 통일, 우리나라로 하면 두 번째 통일이죠. 고려의 통일이니까 신라 한번 했고, 자, 이 통일을 우리가 실질적 통일이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땅 거의 절반 당나라한테 줘버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심지어는 그 발해 유민까지도 포용을 했기 때문에 이 통일이 조금 더 실질적인 통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221페이지 한번 보시고 한 장 넘기시면 민족의 재통일 나와 있죠. 민족의 재통일. 그리고 동그라미 3번 후삼국 통일의 의. 자, 후삼국을 통일할 때 의의가 뭐냐? 발해 유민까지도 포용을 했어. 그래서 이게 좀 더 실질적인 통일이야 라는 거죠. 그리고 외세를 끌어들인 적이 없다. 네, 자주적 통일이고 실질적 통일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번째 통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번째 통일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제 고려가 핵심이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아까 중세라고 불렀어요. 그러면 중세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 즉, 우리가 앞에 시대를 뭐라고 불렀었죠? 좀 전까지 고대라고 불렀고요. 이번 시대부터를, 고려부터를 중세라고 부르면 이건 어떤 뜻이냐면, 이 시대의 이름이 바뀐다는 건 단순히 그냥 왕이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이 신라 김씨잖아요, 원래. 김씨에서 왕씨로 그냥 성만 바뀌었어. 이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변화와 발전을 겪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새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중세라고 부르는 거지. 그래서 완전히 다른 시대가 시작된 거구나 라는 게 이제 중세.
자, 그래서 222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단순한 왕조 교체가 아니라 왕 성씨가 바뀐 게 아니에요. 단순히 완전히 다른 시대가 돼버렸다. 그래서 중세사회의 전환을 의미하는데 그럼 뭐가 달라졌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다 바뀌었어. 다 발전했어. 라고 하는 거죠. 223페이지 보시면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그런 거예요. 이게 중세는 좀 더 나아졌구나. 자, 거기 첫 번째 보시면은 새로운 지배 세력의 등장. 새로운 지배 세력의 등장은 누구를 말하냐? 우리 금방 조금 전에 살펴봤던 견훤, 궁예, 왕건. 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호족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호족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을 하게 됐어. 그러니까 원래 지배층 아니었잖아요. 호족은 귀족 따로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 사람들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성장을 하게 되면서 지배층이 바뀐 거죠. 그래서 새로운 나라가 된 거구나. 자, 두 번째 유교 정치 이념을 채택했다. 자, 고대에는 종교, 불교, 정치, 불교. 그런데 중세에는 종교, 불교. 똑같죠? 종교는 불교. 하지만 정치 이념, 유교. 자, 정치 이념이 유교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 있으니까 우리 또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두 개 있으면 항상 우리 뭐라고 부르죠? 이원적. 그쵸?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교와 정치가 따로따로구나 라는 거. 자, 이렇게 새로운 정치 이념이 등장을 하고 유교가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게 되고 이것도 그전 사회에는 완전히 그전 사회와는 달라진 점이네. 그래서 이것도 중세가 새로운 시대가 됐다는 걸 나타내는 거죠. 자, 세 번째 중세 문화의 발달. 자, 중세 문화가 발달하게 되면서 지방 문화도 크게 성장을 하게 돼요. 아무래도 호족이라고 하는 세력이 지방 세력이니까 그 호족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지방 문화도 그전에 비해서는 완전히 성장을 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강력한 민족의식이 성장하게 된다. 자, 고려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앞으로 쭉 진행하는 걸 보겠지만 굉장히 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아요. 그래서 뭐 거란족, 여진족, 몽골족, 뭐 홍건적, 왜구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는 과정에서 이게 좀 단단해져요. 말하자면. 즉 우리 민족의식 이런 것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강력한 민족의식이 성장하는 시기가 바로 이 고려시대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밑에 표를 보시면 이렇게 고대와 중세가 이렇게 크게 다르구나. 뭔가 새로운 시대가 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고려를 한번 쭉 후삼국의 통일과 그 다음에 고려 중세사회의 특징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중세의 정치 봅시다. 중세의 정치. 자, 중세의 정치에서 맨 처음에 이제 주요 왕들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할 거거든요. 그래서 고려 시대는 주요 왕들이 일단 고려 초기에 주요 왕들이 태조, 광종, 그 다음에 성종 이렇게 세 명의 주요 왕들이에요. 태조, 광종, 성종. 글씨 너무 조그맣게 썼군요. 태조, 광종, 성종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중요하다. 그래서 고려 초기에는 요 세 명의 왕들이 이제 새로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초기 왕들이니까 이 왕들은 주로 뭐를 하냐? 뭔가 제도를 계속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중요한 제도들이 여기서 많이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왕들은 이렇게 제도를 좀 정리를 하시면 된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태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태조는 왕건이죠. 왕건이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요 태조 때는 이제 나라를 막 세웠으니까 어떤 정책을 하게 되냐. 자, 한 세 가지 정도로 정책을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민생안정 정책이에요. 민생안정책. 자, 일단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우리가 후삼국 통일 과정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 하는 과정이냐. 전쟁하는 과정이었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백성들은 전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피해를 볼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을 좀 달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자, 취민 유도 정책. 취민 유도는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조세를 10분의 1로 수확량의 10분의 1로 줄여주는 역할을 한 거예요. 백성들한테 가장 해줄 수 있는 게 세금을 좀 줄여주는 역할. 그전에는 지방 호족들이 각각 따로따로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굉장히 함부로 걷었었는데 이때부터는 딱 정했어요. 야, 세금을 무조건 10분의 1만 걷어. 그래서 10분의 1씩만 그전보다 좀 줄어들게 세금이 거쳐진 거죠. 백성들이 좋아하게. 자, 그러면 취민 유도는 무슨 뜻이냐면 자, 취민,
백성을 취할 때는 유도, 법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함부로 걷지 마. 딱 법 정해줄게. 그게 10분의 1이야.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취민 유도 정책. 자, 그러면 이렇게 세금을 줄여줘도 분명히 백성들 중에서는 빈민들이 생기겠죠. 그럼 이제 빈민을 구제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흑창을 설치했어요. 흑창 설치. 흑창이라고 하는 제도를 마련하게 된 거죠. 흑창은 뭐냐면 빈민을 구제하는. 자, 빈민을 구제해요. 보통은 어떻게? 언제 빌려줘요? 봄에 빌려주죠. 그리고 가을에 갑자기 춘대추납. 맞아요. 그래서 요거는 춘대추납이구나. 춘대추납에. 자, 그럼 이게 예전에 고구려였으면 뭐였죠, 제도가? 그거랑 비슷한 게 고려에서는 흑창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흑창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책은, 자, 이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호족을 통합하는 정책이 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왕건이 나라를 세웠어요. 왕이야. 하지만 각 지방에는 여전히 누가 많이 남아있냐면 호족들이. 얘네들이 내 편이 될지 안 될지, 반란을 일으키지 안 일으킬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얘네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해. 그래서 이게 호족 통합 정책이에요.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지. 그런데 이 호족 통합 정책은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하나는 회유, 달래는 거죠. 야, 나한테 와, 잘해줄게. 이렇게 달래는 거고, 또 하나는 아, 이것들을 내가 너무 잘해줬어. 살짝 좀 까불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살짝 좀 밟아줄 필요가 있다. 견제를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회유책과 그 다음에 견제책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회유책과 견제책으로 나눌 수 있다. 자, 회유책은 달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결혼을 통해서 다 친척으로 만들어버리는 방법. 자, 결혼정책이 있어요. 혼인동맹, 뭐 결혼정책, 동맹이 아니라 결혼정책, 혼인정책. 자, 이때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쫙, 그래서 부인이 무려 29명, 아들만 25명 이상. 이렇게 많았다. 자, 그러므로 호족을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데, 그러면 부인이 29명이니까 막 왕실에 29개 방이 있냐? 그런 건 아니고요. 각 지역의 부인들은 다 있고, 실제로 왕실에서 데리고 사는 부인은 한 6명 정도? 그러니까 정실 왕비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무슨 부인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명 정도의 왕비를 이제 진짜 데리고 사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각 지역마다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집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9명의 와이프가 있었고, 그 다음에 29명의 와이프가 있으니까 당연히 자식은 엄청 많겠죠. 아들만 25 이상이고 딸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요 안에서 우리가 앞으로 등장하게 될 문제가 당연히 딱 생각나죠.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왕의 쟁탈전이 생길 수밖에 없어. 아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왕의 쟁탈전이 생기게 될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러면 호족들 중에서 만약에 딸이 없으면 어떡해요? 그쵸, 딸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내 편으로 끌어들이냐? 성씨를 하사하게 돼요. 사성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사성정책은 왕건이 왕씨잖아요. 너 이제 오늘부터 왕씨해. 이렇게 왕씨성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왕씨가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 결혼을 하든 왕씨를 주든 이런 정책은 다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친척을 만드는 거잖아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제일 먼저 왕씨랑 왕건의 친척부터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내 편으로 끌어들였다는 건, 즉 다 친척을 만들거나 결혼을 했다는 건 최소한 얘네들은 반란을 일으킬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누가 반란을 일으키면 제일 먼저 죽어야 되니까. 그래서 반란을 막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런 정책들은. 자, 사성정책. 그래서 오늘부터 너는 왕씨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성씨를 주는 거고, 그나마 다른 또 공신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그래도 뭔가를 회유하는 방법 중에 뭔가를 주면 되죠. 뇌물 같은 거. 그게 토지, 역분전을 지급하는 거예요. 역분전이라고 해서 토지를 지급해요.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삼국의 통일 과정에서. 자, 그래서 달래는 거. 자, 그러면 너무 달랬어. 너무 좀 기어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견제. 그래서 그 제도가 사심관 제도. 자, 그 다음에 기인 제도. 이런 제도들이 있죠. 사심관 제도는 고위 관료 중에서 몇 명을 이제 선택을 해서 출신 지역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예요. 말이 어려운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만약에 고향이 인천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저는 지금 서울에서 벼슬을 하고 있어요. 고위 관료를 하고 있어. 나한테 너 고향의 인천에 예를 들면 뭐 사심관을 맡아라. 이렇게 저한테 제시를 한 거예요. 벼슬을 준 거야, 말하자면. 그럼 저는 이제 제 고향의 사심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제 고향의 하급 관리들 정도는 제가 임명할 수 있는 혜택을 준 거예요, 나한테. 하지만 만약에 그 고향에서 문제가 생긴다. 만약에 무슨 범죄가 일어났다거나 역모가 일어났다거나 만약에 이제 무슨 뭐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그 사신관부터 죽이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에 대한 사심관이라는 벼슬을 주고 그 지역을 책임을 맡긴 거죠. 하지만 책임이 더 큰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혜택을 준 것보다 책임을 준 게 더 많기 때문에 이거는 벼슬을 줬으니까 혜택을 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견제책이에요. 아, 실제로는 나를 죽이려고 한 거구나. 나한테 책임을 지라고 한 거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견제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 사심관이라고 하는 제도의 기원은 누구냐면 아까 신라가 망했죠. 신라는 나라를 가져다 바쳤잖아요. 경주 지역의 사심관으로 신라의 마지막 왕인 경순왕의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경순왕에게 벼슬을 준 거죠. 자, 김부가 경순왕의 이름이에요. 이 경순왕에게 경주 지방의 사심관을 준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경주 지방의 사심관을 김부, 경순왕이었던 그 사람한테 맡긴 거로부터 시작해서 고위 관료들의 고향의 사심관을 맡도록 벼슬을 준 거예요. 그러면서 견제를 한 거죠. 두 번째 기인제도라는 건 호족의 자식을 인질로 서울로 데려다 놓는 거. 그래서 만약에 반란 일으키면 자식부터 죽일 수 있으니까 이런 거를 기인제도라고 하고 이거랑 되게 비슷한 게 원래는 통일신라 시대에 상수리 제도가 있었어요. 통일신라 시대에 상수리 제도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게 나중에 고려로 가면 기인제도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자, 호족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통합을 시켜야 되는데 이 중에서 견제책, 시험에는 둘 중에서 견제책이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사신관제도와 기인제도 알아두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북진정책이 있어요. 태조 왕건의 정책 중에 북진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북진정책 일단 제일 먼저 나라 이름이 뭐예요? 고려? 자,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제가 앞에서 고구려라고 하는 말이랑 고려라고 하는 말이랑 같은 뜻이다. 기억나죠? 그러면 나라 이름을 고려라고 지은 이유는 결국에는 무슨 뜻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구려. 그러니까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지은 거는 결국에는 고려라고 지은 건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라는 표현이 담겨 있는 거예요. 고구려 계승의식을 담고 있는 나라 이름이 고려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북진정책에서는 자, 그러면 고구려를 나라 이름으로 하고 계승을 했어요. 그러면 그 고구려가 빼앗겼던 옛 땅을 다시 되찾고 싶다. 이런 이제 어떤 마음이 담겨있는, 염원이 담겨있는데 그러려면 북쪽으로 진출해야 되니까 이 정책을 무슨 정책? 북진정책. 그러면 북진정책을 하려면 너무 멀어. 수도가 개성이에요. 개성은 서울에서 제일 가까운 북한의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근처라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요 근처야. 그러면은 북쪽으로 가고 싶다며. 그러면 북쪽 어디만큼에다가 전진 기지를 하나 세워야 되잖아요. 그 전진 기지가 어디냐? 평양, 그렇죠. 평양. 그래서 평양을 서경, 수도가 개경이죠. 송악, 개경. 그 다음에 서경. 이거는 제2의 수도 이런 뜻이에요. 말하자면 서경으로 평양을 정한 거는 이거는 제2의 수도라는 뜻이구나. 자, 그래서 평양을 서경으로 하고 이 평양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후대 왕들한테 남기는 훈요십조에도 1년에 한 100일은 가 있어야 된다. 왕이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로 서경을 중시했었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까 우리 발해의 유민을 수용하게 되죠. 발해의 유민을 포용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자, 그리고 발해 유민이 내려오고 발해가 망하고 이런 과정에서 그 국경선이 좀 애매했었거든요. 그 지역을 우리가 영토를 또 넓히게 돼요. 그래서 영토를 확장하게 되는데 자, 이때 넓힌 영토가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예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여기 지도를 한번 보면은 우리 여기 청천강에서 영흥만 지도가 앞에 나와요. 앞에. 어디 나오냐면 220페이지에 220페이지 지도를 보시면은 맨 윗부분에 거기에 발해 유민 포용이라고 써 있고 영토 조금 넓어진 거 보이죠? 약간 위로 표시된 거. 요게 고려 왕건, 태조 왕건 때 넓힌 영토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영토는 어디였냐면 삼국 통일했을 때 그 영토가 그대로였었거든요. 대동강에서 원산만.
근데 그게 조금 늘어난 거예요. 청천강에서 영흥만. 그래서 영토가 조금 늘어났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라는 거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북진정책을 하면 고구려를 계승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고구려 계승한 나라가 하나 더 있었는데 어느 나라였어요? 발해. 근데 그 발해를 멸망시킨 게 거란. 그 거란이 꼴보기 싫은 거죠. 짜증나. 그래서 거란에 별로 안 좋다 사이가 거란을 적대시했는데 이 거란을 적대시했던 것 중에 만부교 사건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자, 거란에서는 이것도 모르고 우리가 적대시하는 거 모르고 처음에 고려가 세워지자 선물을 보내요. 너네 나라 처음 세워졌지? 친하게 지내자. 그러면 선물을 보냈는데 그 선물이 낙타였어요. 낙타 50마리. 자, 신하가 그 사신이 낙타를 끌고 고려로 이제 온 거죠. 그런데 우리는 적대시하기로 했잖아. 거란 별로잖아. 그래서 만부교라고 하는 다리 밑에다가 이 낙타를 매달아 놓고 방치. 낙타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지, 굶어 죽었지. 밥을 안 줬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굶어 죽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낙타를 끌고 왔던 사신은 귀향을 보내고 자, 그랬기 때문에 거란을 적대시한 거고 거란 또 이것 때문에 나중에 열받았겠죠? 나중에 거란이 10에서 11세기에 여러 번 쳐들어오게 되는데 물론 이게 직접적 원인은 아니에요. 하지만 뭐 여러 원인 중에 하나는 됐겠죠. 기분 나빴겠죠, 거란도.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돼요. 자, 그게 바로 북진정책이고 자, 한 장 넘기시면 왕권의 안정도모라고 해서 후대 왕들한테 남긴 유언 같은 게 있고 후대 신하들한테 남긴 글이 있어요. 후대 신하들한테 남긴 글은 정계, 계백료서라고 하는 글이 있지만 지금 남아있진 않고요. 현존하지는 않고 사라져버려서 없어져 버렸고 후대 왕들한테 유언으로 남긴 앞으로 이런 거 잘 지켜라 이러면서 유언으로 남긴 게 훈요십조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남아있어요. 훈요십조가. 그래서 훈요십조는 밑에 사료가 나와있죠. 네, 훈요십조 한번 볼까요? 자, 훈요십조 쭉 한번 보시면은 국가의 대업이 재불의 호위에 있었으므로 불교를 잘 위할 것. 불교를 중시해라. 특히 고려 같은 경우는 다양한 사상들을 다 인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불교도 괜찮고 뭐 풍수지리설도 괜찮고 도교도 괜찮고 다 좀 수용하는 그런 입장이었어요. 자, 특히 불교를 잘 위할 것. 그 다음에 도선의 설에 맞게 사원을 함부로 짓거나 헐지 말 것. 자, 도선은 풍수지리설을 우리나라에 받아들인 사람이니까 풍수지리설에 맞게 다 내가 절을 지어놨어. 그러니까 함부로 더하거나 빼지 마. 이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왕의 계승은 적자적손으로 하라. 그 다음에 4번에 당의 풍속은 짙게 하려 하지 말며 거란과 같은 야만족의 풍속을 본받지 마라. 자, 거란은 야만족이니까 풍속을 본받지 마라. 즉 북진정책을 나타내고 있죠. 서경은 지덕이 순조로우니 이를 중시하여 나라의 안녕을 이루게 하라. 서경을 중시하라. 이것도 역시 북진정책임을 알 수가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훈요십조라고 하는 건 후대 왕들한테 왕건이 유언으로 남긴 그런 글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태조 왕건의 정책들 한번 쭉 생각해 보시고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어요. 민생안정책, 그 다음에 호족 통합정책, 그리고 북진정책 이렇게 나눌 수 있죠. 한번 체크해 보시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드디어 벌어지게 돼요. 자, 아까 우리가 걱정했던 일이 뭐였어요? 왕위쟁탈전이 벌어질 거야. 자, 큰아들, 그러니까 아까 그 많은 아들들 중에서 큰아들이 부인으로 따지면 두 번째 맞이한 부인의 오씨 부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들로는 큰아들이고 부인으로 하면 둘째 부인의 큰아들인 거죠. 자, 그런데 요 오씨 부인이 그렇게 세력이 크질 않아요. 쉽게 말하면 친정이 막 그렇게 잘 살거나 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큰아들이긴 하지만 외갓집이 빵빵해줘야 나를 쫙 밀어줄 수 있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일단 큰아들이라서 왕이 되긴 됐어요. 하지만 힘이 약해.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반란 일으킨 거죠. 내 외손주를 왕으로 삼겠다. 그러면서 반란 일으켜요. 그 반란이 왕규의 난이에요. 자, 거기 보시면 해종 때 왕위가 굉장히 불안정하더라 뿐만 아니라 드디어 왕규의 난이 일어나게 되죠. 자기의 외손자인 광주원군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반란이 일어나게 되고 이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청주 유씨 부인이 좀 이제 그 집안이 좀 떠오르게 되는데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 사건을 왕규의 난을 진압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태자 말하자면 이제 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
세 번째 왕은 정종이라고 하는 왕이고요. 그런데 그 정종은 일찍 사망을 해요. 그래서 그 정종의 동생이 광종.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그 광종이 고려에는 네 번째 왕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정종의 업적이 나와 있어요. 229페이지. 229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왕규의 난을 진압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막 혼란스럽고 정신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수도를 딴 데로 옮길까? 서경천도 계획을 세우죠. 물론 옮기지는 않았지만 서경천도 계획을 세웠고요. 자, 그 다음에 거란이 쳐들어올지 몰라. 거란 대비해야 된다. 광군을 30만 정도 배치를 하게 되죠. 자, 거기 보시면 거란의 침입에 대비해서 광군 30만 명을 청천강이면 국경지역이에요. 지금 국경지역에 배치를 하게 된다. 그게 바로 광군 설치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정종 서경천도 계획, 광군 설치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아직까지 혼란스러웠던, 아직까지 나라 초기 상태니까 안정되지 못한 요 시기에 왕권을 강화하면서 안정시켰던 왕이 광종이에요. 자, 밑으로 내려가 볼까요? 광종은 4대 왕이다. 그래서 4대 광종 때 나라가 어느 정도 기틀이 잡히게 되죠. 자, 그러면 광종의 업적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광종. 자, 광종의 제일 중요한 업적을 두 개만 골라라. 그러면 노비양건법하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예요. 그래서 이 노비양건법과 과거제도가 광종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것 골라봐. 그러면 두 개. 자, 그러면 노비양건법부터 볼게요. 자, 호족에 의해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원래는 양인이었는데 호족이 자기의 재산을 늘리기 위해서 돈을 못 갚거나 이런 사람들을 노비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들을 다시 검사해서, 노비안을 검사해서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는 정책. 자, 그래서 양인이었는데 호족에 의해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호족 때문에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양인으로 되돌려주는 제도, 이 제도를 노비양건법이라고 하고, 자, 그러면 노비양건법의 좋은 점. 자, 호족한테 재산을 뺏었어요. 그럼 호족 입장에서는 호족의 힘은 약화되겠죠. 그래서 호족은 약화. 호족이 약화되면 당연히 왕권은 강화되겠죠. 그래서 호족이 약화되는 결과 두 번째. 자, 양인은, 평민은 세금을 내지만 노비는 세금을 안 내요. 자, 그런데 지금 뭐로 만드는 거죠? 노비를 양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세금 낼 사람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자, 재정을 확충할 수 있다. 이게 노비양건법의 가장 큰 점이죠. 자, 미리 얘기하면 광종의 많은 정책들의 공통된 목적은 무조건 왕권 강화예요. 나라가 지금 기초를 다져야 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왕권이 세져야 한다. 그래서 광종의 정책들의 쫙 목표를 보면 왕권 강화. 자, 과거제도는 쌍기의 건의에 의해서, 쌍기라고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중국의 후주라고 하는 나라에서 사신으로 왔다가 우리나라로 귀화를 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서 왕한테 과거제도, 즉 능력에 따라서 관리를 선발합시다. 이렇게 제시를 하게 되고 과거제도를 실시하게 되죠. 자, 이렇게 과거제도를 실시하게 되면서 신구 세력의 교체를 꾀했다. 자, 그러니까 말 잘 듣고 똑똑한 내 편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왕의 권한이 세지죠. 그래서 그 전에 아버지의 신하였던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과 교체, 내 편으로, 내 신하들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신구 세력의 교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시면 공복제도도 마련했다. 자, 공복은 신하들의 옷 색깔. 그래서 이때 공복제, 사색 공복을 형성하게 돼요. 사색 공복은 자단비녹이라고 하는 색깔이죠. 자단비녹. 이렇게 사색 공복 제도를 마련하고, 그러면 옷 색깔을 관리마다 다르게 했다는 건 서열을 명확하게 하는 거거든요. 멀리서 보더라도 알 수 있어. 쟤 등급이 뭐네? 그러면 곧 계층이 딱, 그러니까 서열이 명확하게 되면 왕권이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공복제도 왕권 강화와 관련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기시면 개국공신 제거. 이 개국공신 아까 제가 아버지 신하라고 표현했는데
신하들을 엄청 많이 죽여요. 몇백 명을 죽여요. 그래서 개국공신이었던, 그래서 약간은 내 말 좀 안 듣는 그런 신하들을 엄청 많이 죽여서, 이게 그냥 엄청이 아니고 몇백 명을 죽여요. 그래서 거의 한 10분의 1 정도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제거를 해버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러면 무서워서 벌벌 떨겠죠. 당연히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결국에는 왕권 강화와 관련 있는 정책들이다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칭제건언이라고 나와 있어요. 칭제건언은 자, 황제라고 칭하고, 스스로 황제라고 칭하고, 그 다음에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게 된다. 자, 고려시대에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왕이 별로 없었어요. 별로 없는 게 아니라 첫 번째 태조왕건이 천수, 두 번째 광종이 광덕준풍이라는 연호를 사용하는데, 이렇게 독자적인 연호를 쓴다는 건 중국과 대등하다는 거였잖아요. 우리 앞에서 배웠죠? 중국과 대등하다는 거지만 이 광종 때 송나라가 건국되면서 송나라와 절친이 돼요. 교류를 하게 되고, 그때 바로 송나라 연호로 바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사실 독자적인 연호, 고려시대에 독자적인 연호를 쓴 건 태조, 그 다음에 광종 때 잠깐, 그리고 나중에 송나라가 들어서게 되면 송나라 연호를 바꿔요. 그리고 그 뒤로는 쭉 송나라 연호, 그 다음에 원나라 연호, 그리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에는 명나라 연호, 이렇게. 그래서 고려시대 실제적으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왕은 2명밖에 안 되는 거죠. 태조, 광종,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래서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고, 이때 연호는 광덕준풍, 그래서 노비안건법, 과거제 실시, 그리고 광덕준풍,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거기 보시면은 6번에 주현공부법 실시. 주현공부에서 공부가 세금이에요. 그러니까 주와 현을 단위로 세금을 잘 걷어라. 말하자면 호족이 함부로 세금을 걷어서 백성을 괴롭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와 현을 단위로 세금을 잘 걷자,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송과 교류. 자, 원래 중국이 5대 10국이라고 하는 5개 민족이 10개 나라를 세웠어요. 그냥 듣기만 해도 되게 복잡하죠. 그래서 막 복잡한 시대였다가 쫙 통일, 송나라가. 그래서 송나라와 고려가 이제 교류를 하게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제위보라고 해서 일정 돈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해서, 재단을 마련해서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위보라고 하는 건 빈민을 구제하는 보, 제위보는 빈민을 구제하는 보구나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실시했으니까 과거제도는 문과, 잡과, 승과였거든요. 그래서 스님들의 승과제도를 실시하게 되고, 스님들 중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왕의 스승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왕사와 국사제도. 왕의 스승처럼 이렇게 이제 자문을 구하는 거죠. 그게 왕사와 국사제도고,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탄문, 해거, 재관, 의통, 규녀, 전부 다 스님의 명칭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광종 때에 활동했던 승려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게 경종 봅시다. 사실 경종 때는 별게 없어요. 오히려 왕권이 약화되면서 거기 보시면 반동정치라고 하는데 다시 힘이 약해져 버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반동정치가 실시되고요. 시정전시가 나와 있는데, 시정전시가는 우리가 경제 파트 가서 워낙 자세히 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광종 때 시정전시과를 실시했구나. 자, 그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성종이죠. 성종으로 갑시다. 자, 성종은 6번째 왕이고요. 이 성종하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람은 최승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 육두품 출신의 최승로는 자, 이 왕에게 개혁안을 건의를 하게 돼.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걸 건의를 하게 되는데, 그 건의를 시무 28조라고 하고, 그리고 이 시무 28조를 건의하면서 하나를 더 건의해요. 그게 5조 정적평이에요. 5조 정적평. 자, 성종이 6번째 왕이라고 했으니까 앞에 5명의 왕의 업적, 정치 업적을 평가한 글이죠. 정치 업적을 평가한 글이다. 자, 그래서 5조 정적평, 이런 글을 써서 바치는데, 이 5조 정적평을 보면 누구에 대해서 되게 비판을 많이 하고 있냐면 광종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고 있어요. 광종이 아까 사람 엄청 죽였다고 했죠. 그래서 광종이 이렇게 사람을 많이 안 죽였으면 더 잘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광종을 좀 심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게 바로 5조 정적평이에요. 자, 그 다음에 231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광종의 전제정치와 훈신정치를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한 장 넘겨보시면 사료탐구의 5조 정적평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시무 28조, 요 개혁안을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시무 28조, 자, 28개의 개혁안인데, 자, 오른쪽에 한번 보세요. 오른쪽 조그만 글씨로 28개의 개혁안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자, 이 28개의 개혁안들이 쭉 나와 있고, 실제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건 22개. 22개를 지금 현재 전하고 있고, 그 다음에 28개의 개혁안이 있다. 자, 그러면 밑에 여러분 사료탐구를 한번 보세요. 사료탐구 사료. 자, 이 중에서 7조에서는 지방관을 파견해야 된다. 외관을 두소서. 청컨대 외관을 두소서. 그러면서 지방관을 파견해야 합니다. 라고 제시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11조 보시면 중국의 제도를 꼭 따를 필요는 없다. 그리고 우리 문화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식의 제시를 하고 있고요. 중국과 같이 꼭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시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20조에 보시면 불교를 행하는 것은 몸을 닦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니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을 먼저 합시다. 즉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자라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20조에서는 유교 정치 이념을 수용하자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2조에서는 우리 조금 있다가 노비 환천법이라는 걸 할 거거든요. 자, 아까 우리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다시 양인으로 풀어주는 노비 안건법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양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자기 옛날 주인을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다. 야, 그러면은 차라리 다시 노비 만들어 버려. 그게 노비 환천법이에요. 그래서 노비 안건법은 고려, 광종. 노비 환천법 다시 만들어 노비로, 그거는 성종. 이름이 비슷한 법들이 고려시대는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노비 환천법, 노비 안건법 헷갈리지 마시고 어느 왕인지 정확히 체크해 두세요. 자, 그러면 성종의 개혁정치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성종 때의 개혁정치에서는 일단 중앙정치 제도를 정비하게 되죠. 자, 중앙정치 제도를 정비. 중앙정치 제도 정비. 자, 중앙정치 제도는 이성육부제로 중앙정치 제도를 정비를 하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지방관 파견.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또 성종의 업적이죠. 전국에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해요. 그래서 상주하는 지방관을 처음 파견한 게 바로 12목 설치. 그래서 12목이라고 하는 중요 도시를 설치하게 되죠. 자, 그게 바로 성종. 자, 그 다음에 향리제도를 마련한다. 원래 지방 호족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그 지방을 다스리는 향리로 만들어지거든요. 향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향리제도를 실시하게 된다. 자, 그리고 국자감을 설치하게 돼요. 국자감은 학교 이름이죠. 국자감을 설치, 과거제도 정비. 국자감 설치, 과거제도 정비. 자, 그 다음에 문신월가법. 문신월가법은 신하들한테 한 달에 한 편씩 시를 써라. 숙제를 낸 거예요. 신하들의 유교 교양, 능력 향상을 위해 숙제를 냈다. 그런 거를 문신월가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회제도를 정비하죠. 의창을 설치하고 상평창을 설치해요. 의창, 상평창을 설치하게 된다. 자, 의창이라고 하는 건 빈민을 구제하는 제도인데 원래 이름이 뭐였나요? 원래는 흑창. 근데 이름이 바뀐 거고요. 상평창은 물가 안정 기구. 자, 그래서 쌀값이, 곡식값이 쌀 때 사다가 비쌀 때 조절을 하는, 풀어서 조절을 하는 물가 안정 기구예요. 이런 게 의창, 상평창, 민생 안정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런 제도를 실시한 게 바로 성종. 나머지 볼까요? 거기 보시면 분사제도 설치, 서경을 중시한 거예요. 그래서 서경에 조정, 정부의 분점처럼 이렇게 관청들을 설치한 거를 분사제도라고 하고, 그 다음에 노비 환천법. 아까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을 풀어주는 거 노비 안건법. 그런데 주인한테 까불어? 야, 다시 노비 만들어. 노비 환천법. 그래서 노비 안건법, 환천법 다르니까 기억하시면 되고.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연등회와 팔관회를 폐지했다. 너무 백성들을 힘들게 하니까
잠깐 폐지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회복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영토 확장. 자, 거란이 쳐들어왔어요. 이때 거란의 1차 침입이 있을 때 서희의 단판으로 영토를 넓히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성종의 업적이죠. 자, 우리 중요한 왕들은 한 거예요. 중요한 왕 3명이라고 했죠. 누구누구? 태조, 광종, 성종. 이 3명의 업적은 기억하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목종, 현종, 그 다음에 문종.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현종, 문종도 제도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슷비슷한 제도도 되게 많고, 그래서 구별을 좀 해야 된다. 자, 사회제도에서 여러분 요거 좀 비슷한 거다. 주현 공거법이 있어요. 아까 주현 공부법이 있었죠. 기억나요? 주와 현을 단위로 세금을 걷어라 주현 공부법. 그 다음에 여기는 주현 공거법. 그래서 비슷한 이름들이 있으니까 어느 왕인지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되겠죠. 주현 공거법은 향리의 자제에게도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주현 공거법. 자, 그 다음에 문종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문종 때는 경정전시과 그리고 동서대비원. 동서대비원이라고 해서 빈민을 구제하고 환자를 구휼하는 관청을 설치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남경 설치. 원래 삼경이라고 해서 개경, 서경, 동경. 동경은 경주거든요. 그래서 주요 도시 3개를 설치했었는데 동경이 별로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남경은 지금의 서울, 한양을 남경으로 설치를 하게 된 거죠. 요게 바로 문종 때. 그 다음에 기인선사법, 불교정책 쭉 한번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중요 왕들 3명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왕들 쭉 한번 살펴봤어요. 주요 왕의 업적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이제 고려 시대에서 초반, 정치사에서 초반을 살짝 한 거고, 다음 주에 와서는 나머지 정치사, 그 다음에 경제사 이렇게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오늘 정리한 거, 배운 거 정리 한번 하시고, 체크도 하시고, 읽어도 보시고, 복습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주에 봅시다. 자, 수고하셨습니다.